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혼자 온갖 일을 하며 저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원래 엄마는 혼자 화장실 전구도 못 갈아 끼우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 강철 여인으로 거듭났죠. 아빠는 인테리어 일을 했었거든요. 클라이언트와 견적 상의를 하면 인부들을 써서 바닥공사, 천장공사, 장판, 도배 일을 감독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주로 고객 상담을 하곤 했는데 아빠가 떠난 뒤에는 직접 현장에도 가야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공사를 잘해주던 인부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죠. 사장님, 도배 진행이 좀 늦네요. 기한 맞추려면 서둘러 주셔야 하는데. 아이 참, 아유 걱정이 많으시네. 우리가 언제 공사 기한 못 맞춘 적 있어요? 때 되면 다 된다니까. 원래 이렇게 성격이 급하셨나? 현장에도 부쩍 자주 나오시네. 뭐 감시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힘내라고 응원이라도 하러 오셨나? 뭐 노래 한 곡 뽑아보시던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노래를 왜 해요? 아직 피부도 탱탱하고 젊으셔. 노래하고 춤이라도 추고 가면 우리가 기운이 솟아서 공사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노래해. 노래해. 자자, 박수.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나. 아, 미운 사람아. 아이, 시집간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갔다 돌아오게 된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전 실장님? 인생 긴데 언제까지 독수 공방하며 혼자 지내시려 그러나?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시집 가셔야지. 그건 제가 알아서 하고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공사나 진행해 주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살며 애 키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런 비아냥거림은 일쑤였고 공사 대금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거나 늦게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겨우 초등학생이었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어요. 늦은 밤이면 종종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참 난처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달래주고 싶은데 엄마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들키기 싫어했고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었어요. 학교 늦겠다. 얼른 먹고 학교 가야지. 준비물은 다 챙겼어? 아니, 나가는 길에 문방구 들리려고. 지점토 사야 해. 그리고 미술용 물통도 챙겨오래. 자, 여기. 가는 길에 준비물 사고 남은 걸로는 학교 끝나고 떡꼬치 사 먹어. 전날 알림장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미리 챙겨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손에 쥐어준 3,000원을 주머니에 잘 챙겨두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에 들러 떡꼬치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엄마는 인테리어 일을 그만뒀고 그 다음부터는 보험, 화장품 방문 판매 등 온갖 일을 했어요. 나랑 같이 서울 가자, 엄마. 서울은 방값도 물가도 다 비싼데 거기서 어떻게 사니? 나 이제 취직도 했잖아. 월세라도 방 하나 얻어서 같이 살면 되지. 여기서 서울이 엄청 먼 것도 아닌데 뭐. 그나저나 언제 다 커서 회사도 다니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니. 다 컸네. 다 컸어. 너 크는 사이 나는 늙었고. 엄마는 아직도 젊고 또 예뻐. 그래?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내가 뽑아줄게. 하나에 50원? 5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옛날엔 하나에 10원이었잖아. 그건 나 초등학교 때잖아. 물가 많이 올랐어요, 고객님.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흰머리 뽑는 것도 너무 비싸서 못 살겠네요. 엄마, 못 산다, 못 산다.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잘 산다, 잘 산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게 좋아. 알았다. 잘 산다. 우리 딸 잘 산다.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집에 자주 오고, 전화 자주 하고. 알겠지? 엄마랑 지내던 곳은 아주 시골은 아니었지만 취직한 서울회사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멀었어요. 회사 근처 작은 방을 하나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어느새 5년 차.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남자 하나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수미 씨, 좋아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세요. 어느 날 일 때문에 회사에 들린 거래처 남자가 초콜릿 케이크를 내밀며 저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땐 서툰 그 모습이 귀엽게 보였어요. 그 남자와 연애를 했고 3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마음먹게 된 것은 사실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수미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윤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쁘고 성격이 참 밝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네. 부족한 우리 아들놈이랑 연애하는 게 쉽지 않죠? 나나 집사람이나 아들만 둘 키워서 결혼하면 며느리가 생기는 것인데 참 실감이 안 나네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제법 큰 규모의 농장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처음에 부모님이 돼지 농장 한다는 걸 말하기 좀 꺼려 하더라고요. 전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학창시절에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꿀꿀꿀. 이게 무슨 냄새야? 야야, 꿀꿀이 아들 김윤석 온다. 꿀꿀꿀꿀. 야, 윤석아 좋겠다. 넌 돼지고기 맨날 먹어? 너만 먹지 말고 우리 좀 불러라. 삼겹살 좀 원 없이 먹어보자. 야, 무슨 내가 맨날 고기만 먹냐? 키우는 돼지인데 그렇게 함부로 막 못 먹거든? 그래? 근데 왜 너만 오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철없던 시절 아이들의 놀림이 상처가 되었는지 누군가 부모님 하시는 일을 물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안 떨어졌대요. 저는 정말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큰 농장을 운영하시니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다.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 남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동생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의 밑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더라고. 얼마 전에 깨달은 사실인데 난 리더십을 타고난 것 같아. 그리고 내 동생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 패밀리 비즈니스. 이 회사를 쭉 키워서 오너 경영을 하는 게 목표야.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 분명히 시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창업할 때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형제가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도 무난하게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원룸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홀로 계신 저희 엄마 걱정을 하셨어요. 사부인은
잘 계시고? 네, 어머님. 사부인 계시는 곳이 새아기 어릴 적 살던 동네라는 거지? 계속 한 동네에 쭉 계셨나 보네. 중간중간 동네 이사는 다녔는데 지역은 같으세요. 아무래도 발붙이고 나니까 멀리 가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바로 사부인 댁으로 갈 거지? 네, 어머님. 갈 때 이거 가져다 드려라. 어머, 이게 뭐예요? 보약 한 첩 지었어. 우리 거 하면서 사부인 것도 했지. 몸에 잘 맞으실란가 모르겠네.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뭘? 거리가 가깝기라도 하면 더 자주 인사드리는 건데. 자주 못 뵈서 그게 안타깝지. 우리가 멀리 있는 걸 어째? 평생을 함께한 우리 복돼지들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복스러운 돼지들한텐 우리밖에 없는데. 거의 평생 함께 농장일을 해오신 시부모님은 그 동네에서도 원앙부부로 유명했습니다. 투닥투닥 하면서도 서로를 알뜰하게 보살피셨어요. 그럴 때면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시부모님처럼 엄마랑 서로 오순도순하며 잘 사실 텐데 하는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혼자 있는 엄마도 자주 찾아뵈었죠. 성품이 너무 좋은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도 잘 지내셨지만 저희 엄마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2년 뒤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이랑 형수님이셔.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미옥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수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동서가 될 사람은 눈처럼 새하얀 피부,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서방님, 형제가 사업을 같이 하니 사실 남편은 저랑 있는 시간보다 서방님이랑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서방님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생긴다니 괜히 마음이 설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인인데도 유순한 것 같은 성격도 마음에 들었죠. 반년 뒤 서방님은 결혼을 했고 그때 소개시켜준 아가씨는 동서가 되었죠. 두 아들놈이 다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둘이나 됐네 그려. 얘들아, 네 시아버지 말이다. 그 옛날에 윤철이 낳고도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찌나 들들 볶던지.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아들 둘만 해도 힘든데 셋을 어떻게 키우냐고 말이다. 아니, 그때는 딸내미 목마 태우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은행나무집 김씨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그랬지. 은행나무 김씨 아저씨네 딸? 아버지랑 김씨 아저씨가 약속한 거 아니었어요? 뭘 말이냐? 에이, 맞네. 윤철이랑 김씨 아저씨 딸 결혼시켜서 사돈 맺겠다고 그랬잖아요. 아, 형,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미호기도 있는데. 아치, 재수씨, 미안합니다.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다 옛날 일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끼리 심심치 않게 했던 농담이죠. 근데 은행나무집 김씨 아저씨 딸은 뭐하려나? 시집은 갔나? 그 딸내미 아주 멀리 있단다. 오래전에 해외로 나갔다던데? 유럽 뭐 어디로 갔다고 했는데. 와, 그래요? 완전 꼬맹이였는데 잘 나가네. 무시 부럽냐? 김씨네는 아직도 여기 사는데 맨 그 영상통화한다고 휴대폰만 붙잡고 사는데 그런 걸 보면 안쓰러워 죽겠네. 알자식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는 것이요. 여보, 며느리들도 사돈댁의 딸 자식인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첫째만 봐도 사부인한테 참 잘하잖아. 사부인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첫째야? 어머님 말씀 들으니 부끄럽네요. 더 잘해야겠어요. 그래, 더 자주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래야지. 자자. 우리 며느리들이 다 착하고 복덩이들이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돼지들 중에 특히 더 복스러운 놈으로 골랐네. 아버지, 오랜만에 그거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장작불로 통돼지구이 하는 거. 난 그게 제일로 맛있더라. 자기야, 미호가 너 이 고기 먹으면 한동안 다른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 이게 제일로 맛있거든. 그렇게 맛있어요? 안 그래, 형? 우리 소울푸드잖아. 그래, 엄마 아버지가 꿀꿀이 농장 하셔서 좋은 게 뭐냐.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멀리 왔지. 예끼 이놈, 말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단 말은 안 나오냐? 에이, 아버지, 그건 당연하고요. 엄마도. 시댁 식구가 다 모인 자리는 참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원래 이러기가 드물다고 하는데 저는 시댁이 좋았어요. 유쾌하신 아버님, 상냥한 어머님, 의좋은 형제, 그리고 서방님이 결혼해 동서까지 생기니까 정말 하나의 가족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게 명절 때 시부모님께 찾아뵙는 일은 즐거웠고 서방님의 신혼집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 동서와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죠. 형님, 아주버님 연락 받으셨어요? 동서도 서방님 연락 받았구나? 네. 오늘 뭐 거래처 약속 있다고 늦는다고 하네요. 밤늦게나 온다고 저녁 먼저 먹으라고요. 나도 그렇게 들었지? 동서 그럼 집에서 뭐 먹으려고? 우리 집으로 올래? 남자들 바쁜데 우리 여자들끼리도 좋은 시간 보내지 뭐. 너무 좋아요, 형님. 형님, 저 친정에서 맛있는 동치미 가져왔거든요. 형님 댁에 갈 때 좀 가져갈게요. 시원하고 달달하니 맛이 있네요. 어머나, 그거 동서 친정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거야? 너무 맛있겠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동치미랑 뭐가 어울리려나? 얼큰이 수육해야겠다. 수육하고 국수 삶아서 동치미 국수에 먹지 뭐. 정말요? 와, 형님 솜씨 너무 좋아서 전 사실 형님네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수육 그건 금방이지 뭐. 천천히 와 동서. 준비하고 있을게. 사업을 같이 하는 형제의 이점이랄까요? 남편이 늦으면 서방님도 늦고 이런 날이 종종 있다 보니 어느새 그런 날은 저와 동서가 함께 보내는 날이 되었어요. 거래처 사람 접대하면 늦을 때가 많았거든요. 형제 모두 늦더라도 귀소 본능은 투철해서 집엔 꼬박꼬박 왔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있는 날이면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러 왔고 제가 동서 집에 가 있으면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죠. 저와 동서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시부모님, 남편과 서방님 모두가 좋아했어요. 어쩌면 동서랑 그렇게 잘 지내니? 비결이 뭐야? 글쎄, 너도 알겠지만 내가 외동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자매인 애들 부럽기도 했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편이랑 서방님이 같이 사업을 하니까 동서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집도 가깝고 하니 자연스럽게 된 거지. 그렇게 환경이 척척 맞을 수가 있니? 신기하다. 거기다가 성격도 잘 맞고? 우리 동서 엄청 살가우면서도 나한테 깍듯해. 말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형님, 맛있는 거 있는데 같이 먹어요. 형님이 최고예요.
형님이랑 같이 보내서 너무 즐거워요. 이런다니까? 야야, 그만해라, 그만. 나는 우리 형님이랑 지금 몇 년째 봐도 불편하던데. 넌 명절에만 보니까 그렇지. 자주자주 보면 좋아질 거야. 아서라, 아서. 명절에만 보는 것도 힘든데. 자주 보긴 뭘 자주 보니? 그렇게 하면 나나 형님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쓰러진다, 쓰러져. 저는 친구들한테도 동서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제가 다른 복이 없어도 사람 복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좋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시댁복을 타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동서가 시댁 식구가 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여느 때처럼 동서와 단둘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저... 동서 왜? 뭐 할 말 있어? 형님은 생각 없으세요? 아기 생각이요. 아기... 우린 결혼할 때 좀 늦게 갖자 얘기를 했었어. 남편이야 사업 초창기라 좀 안정됐을 때 애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거였고. 나도 아직까지는 노산 걱정할 때는 아니라서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 또 뭐 다행스럽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그걸로 특별히 말씀하시지는 않네. 근데 왜? 동서 혹시 그런 거야? 축하받을 일 생긴 거야? 아니에요. 저랑 윤철 씨는 늦게 갖자고는 안 했거든요. 윤철 씨는 그냥 생기면 낳자. 이런 주의여서. 서방님 생각은 그렇구나. 동서 생각은 빨리 갖고 싶어? 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아기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동서 대단하다. 뭐 나도 아기는 좋아해. 친구들 애기 보면 예쁘고 그렇긴 한데 애를 예쁘다고 보는 거랑 낳아서 키우는 거랑은 다르잖아. 내 몸도 엄청나게 변할 거고 생활도 완전 바뀌는 건데. 난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아직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 뭐 이런 생각이야. 그럼 형님은 괜찮으세요? 저희 아기가 먼저 태어나도? 그게 왜? 친구에게도 예쁜데 조카라고 안 예쁠까? 게다가 동서의 아기잖아. 동서 닮으면 세상에서 얼마나 예쁠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나한테 뭐라고 부르는 거지? 큰엄마? 맞지? 나 큰엄마 되는 거지? 맞아요, 형님. 왜? 뭐 꼭 장남이 먼저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그래?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실 것 같진 않은데. 아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누가 신경 쓴다고. 동서, 개의치 말고 동선의 계획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마워. 역시 동서는 참 속이 깊어. 어쩔 때 보면 윗사람 같다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형님처럼 마음이 넓은 어른이 곁에 있어서 든든해요. 저와 달리 동서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 급해 보이진 않았고 서방님이 생기면 낳자라고 말했다고 하니 곧 생기겠구나. 노력하나 보다.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를 했는데 뭔가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동서? 동서 왜 그래? 어디 아파? 집이야? 니, 어, 동서,
지금 울어? 무슨 일 있어? 집이지. 내가 갈게. 기다려.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 아픈 것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죠. 동서 집에 가서 죽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장을 봐서 동서에게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는데 세상에나, 원래도 하얀 동서의 얼굴이 정말 백지장처럼 허옇게 질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창백하고 수척해서 제가 아는 동서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오셨어요, 형님. 동서,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얼굴이 왜 이래? 힘없이 걷는 동서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는데 동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진정이 돼? 동서, 뭐 좀 먹었어? 내가 죽 해줄게. 응? 금방 돼. 우선 이거 먹고 이야기하자. 소고기 미역죽을 끓였고 동서네 집에 있던 동치미와 함께 식탁에 상을 차렸습니다. 동서는 말없이 한 숟가락을 뜨더군요. 너무 맛있어요, 형님. 역시 형님 솜씨는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다. 천천히 먹어, 체하지 않게. 밥을 다 먹은 동서는 힘겹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 사실 아기를 가졌었어요. 어? 그런데 뱃속에서 일찍 떠났어요. 일주일 전에 하혈을 해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동서를 보니 제 마음도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달리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선은 동서 몸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야 또 새로운 날들을 꿈꾸게 되잖아. 힘내, 동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나는 동서가 걱정이야. 감사해요, 형님. 며칠을 집에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구나? 못 본 사이에 너무 말랐어. 맞아요. 누워만 있다가 오늘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형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잘했어, 동서. 잘했어. 시댁에는 당연하고 친정에도 말씀 안 드렸거든요. 속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러다 보니 달리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보면 잘한 거죠. 괜히 실망시키고 걱정만 안겨드릴 뻔했네요. 누가 실망을 해. 그런 생각하지 마. 동서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잖아. 먼저 떠난 아기는 다시 동서에게 찾아올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네, 형님. 서방님은 알아? 네, 알죠. 두 줄 확인하자마자 기뻐서 가장 먼저 말했는걸요. 그치만 회사 가서도 아주버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별 말씀 없으셨어요? 응, 그렇더라고. 나도 말 안 할 거고.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끓여주신 죽이 어찌나 맛있는지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끓여놓은 거 소분해서 냉동실 냉장고에 넣어뒀어. 매일 먹으면 질리겠지만 그래도 일단 먹어야 해. 그래야 기운 차리지.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기운 차리니까 달달한 게 먹고 싶네요. 그래? 요 앞에 카페 있던데. 내가 케이크랑 뭐 좀 사올게.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렇게 동서를 챙겨주고 집으로 오는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순하지만 마음 여린 구석이 있어서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금 기운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또 휴가 기간 간만에 함께 시댁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동서가 간다고 할까 걱정했지만 기우였더라고요. 밝은 표정으로 오랜만에 어머님 아버님 뵙는다며 즐거워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못 보던 김치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왔냐 우리 예쁜 며느리들. 어머님 잘 지내셨죠? 그럼 너희들은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어머나 어머님 김치냉장고 사셨어요? 언제요? 필요하셨구나. 제가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저거 네 시애미가 하도 김치냉장고 노래를 부르기에 내가 그냥 큰맘 먹고 해줬다. 맞아. 그런 거야. 그래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예전에도 김치냉장고 필요하시냐고 어머니께 여쭤봤을 때 그런 거 하나 필요 없다고 장독되면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떡하니 놓여있는 게 어머님의 마음을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맏며느리인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잘 지내나 싶었는데 한번 심겨진 불행의 씨앗은 어둠을 먹고 계속 자라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형님, 이번에 또 동서 동서가 아이를 가졌다가 뱃속에서 일찍 떠나보내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되자 동서의 몸이 너무 허약해졌죠.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땐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뒤 다시 떠나보내야 했고 세 번째 때는 저한테만 말했는데 말을 할 때부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기대가 없어요. 동서,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아기 생각해서라도.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꾸 이러는 걸까요? 벌써 세 번째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동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면 계속 이럴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번엔 또 얼마나 버티다 떠날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또 미안하고 죄스럽고 실망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몸을 추스르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동서는 찾아뵙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 갔는데 이번에는 또 못 보던 TV가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언제 TV를 사신 거지? 물어보려는 순간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맨날 돼지들 돌보고 나서 집에 둘이 TV 보는 게 낙인데 그 오래된 TV가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것도 다 너희들 시어머니가 바꾸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TV는 당신이 더 갖고 싶어 했잖아요. 이번에도 저한테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가전제품을 바꾸시더군요. 다음번에 뭐가 필요하시려나 남편이랑 상의해서 뭘 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몇 달이 지나 동서가 3번째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버텨 건강하게 세상에 나오기를요.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자 동서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찾아갔을 때 기력이 없어 그냥 누워만 있더라고요. 먹을 것을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서 저러다 큰일 나겠어. 많이 안 좋대? 서방님이 별말 안 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 몇 번 반복됐다고 하던데. 이제 뭐 그냥 마음을 접어야 하는가 보다.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하늘이 애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마음을 비운 것 같더라고. 그래, 동서 몸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회복하면 당분간은 아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시어머님께서는 직접 반찬을 다 해와서 동서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곁에 있었는데 동서는 눈물 흘리며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어머님이 가신 뒤 몸회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가까이 사는 저는 더욱 정성껏 동서를 돌보았습니다. 그날도 동서의 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서방님한테 급한 전화가 왔죠. 형수님, 저 지금 병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집사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 응급실에 왔는데 중환자실로 옮겨질 것 같아요. 급히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면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지내기를 며칠,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고비였던 시간, 저는 동서의 병실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서방님이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바쁘게 통화를 하는 게 거슬리더군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중요해도 지금 같은 때 꼭 저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의 침대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퍼뜩 눈을 떴어요. 동서가 힘겹게 눈을 뜨며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형님, 형님. 동서 정신이 들어? 동서, 서방님! 동서 깨어났어요!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서방님, 남편을 급히 불렀습니다. 형님, 잘 지내세요? 고마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미호가 안 돼. 아이씨. 동서, 동서. 아유, 미호가
미호가 어떻게 엄마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 이거 사! 재주씨, 재주씨! 동서의 친정어머님은 그대로 병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시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올라오시던 중이었는데 도착하시기 1시간 전에 동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허망했어요. 이럴 수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저희 엄마도 아닌 저보다 어린 동서가 먼저 떠나 상복을 입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들 중 어떤 분들은 제가 동서의 친언니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발인 전날 거의 모두 잠을 못 잔 상태라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동서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문객도 없는 시간이었고 속으로 참았던 원통함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통곡을 하다가 잠시 눈물을 그쳤을 때 상주들이 쉬는 골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보이질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잘 봐. 이제 알겠지? 첫째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확실하게 합시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뭘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좀 더 듣다가 저는 아연실색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상복을 벗고 뛰쳐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지만 확인을 해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책상 서랍, 서류 보관하는 곳을 뒤졌습니다.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보험 가입 서류가 10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회사 보험 서류였죠. 질병, 상해, 사망보험금. 가입자는 제 이름, 보험금 수령인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장 짐을 챙겨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동서의 발인을 지켜야 했어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고 무사히 발인을 마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는 사이에 저는 간소하게 짐을 챙겼고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첫째야.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여길 왜 온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 다 알고 왔어요. 다 아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어서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앉으라고 하더군요. 아가, 첫째야, 이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이다.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 어떻게 아들이라고 둘 있는데 똑같이 그런 심보를 가졌는지. 평생 돼지 키우면서도 애들 서울로 대학 보내고 잘 키웠다고만 생각했는데. 여보, 아이고 내 팔자야. 시부모님의 이야기는 들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동서가 아이를 잃고 아프기 시작할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윤석이 윤철이가 말도 없이 집에 왔지 뭐냐. 그래, 트럭에 김치냉장고 실은 기사랑 같이 왔지. 며느리들 없이 형제가 나란히 갑자기 찾아왔기에 놀라셨대요. 어쩐 일이냐? 첫째랑 둘째도 같이 온 거니?
아니요, 저희끼리 왔어요. 그러니까 어쩐 일이냐고? 엄마, 옛날부터 김치냉장고 갖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가 사왔어요. 이제 김치냉장고 놓고 편히 쓰세요. 응? 김치냉장고? 갑자기 이건 왜? 아니 뭐 며느리들이랑 상의는 한 거야? 아, 그거 말인데 엄마. 엄마, 형 말대로 해요. 그러니까 형 말처럼 우리 둘이 한 거거든요. 형수님이나 집사람은 몰라요. 다음에 혹시 물어보면 그냥 아버지가 바꿔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상쩍은 일을 왜 꾸미느냔 말이야. 아이, 엄마 좋으시면서. 나중에 집사람한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김치냉장고를 가져오더니 몇 달 뒤 두 형제가 또 TV를 들고 나란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아버지, TV 큰 거 있으니까 좋죠? 김치냉장고는 엄마 선물이면 TV는 아버지 편하게 보시라고 형이랑 같이 샀어요. 이것도 우리 며느리들한테는 비밀이냐? 와, 우리 아버지 눈치가 백단이시네. 딩동댕! 하하호호 하며 저들끼리 신난 걸 지켜보던 어머님이 둘을 불러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며느리들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솔직히 말해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사실 윤철이랑 제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뭐? 손실이 좀 큰데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왜 없어요? 평생 금이야 오기야 피땀 눈물 바치신 농장 있잖아요. 돼지 농장. 아, 어렸을 때부터 저 돼지들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요. 이참에 그거 처분해요, 아버지. 처분하고 남은 돈이랑 또 농장 철거하면 남은 부지 있잖아요. 그 땅 담보로 하면 저랑 윤철이가 대출받아서 어떻게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일 없다. 네? 아버지. 일 없대도.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지 지금 두 아들이 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저 돼지들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평생을 해온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번 거 당장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다 때가 되면 내가 처분하고 적당한 때 합당하게 나눌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아버지, 적당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당장 나가라. 내가 미리 써둔 유언장까지 수정하기 전에. 유언장을 정말 써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물려주겠다는 말에 물러섰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더 화가 나시면 정말 나중에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뜬금없이 시부모님 댁 자리를 차지한 김치냉장고와 TV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동서일이랑 상관이 있어요? 저를 확실하게 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첫째야 진정해라. 그건 아니야. 아무리 윤철이기가 욕심이 많아도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할 놈은 아니야. 그래, 지 손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대비는 철저하게 했지 그놈이. 보험이요? 동서가 첫 번째 아기를 잃고 난 후 기력이 약해지자 서방님은 그때부터 꾸준하게 보험을 늘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임신, 그리고 아기를 떠나보낸 것 때문에 동서의 몸이 많이 허약해졌고 살아갈 의지도 모두 잃어버린 동서가 눈을 감은 것이었어요. 동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렇게 바쁘게 전화통화를 한 서방님.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우리가 둘째 임종은 지키지 못했다만 장례식장에서도 윤철이 그놈이 내내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보험금 타령을 해대는 걸 보는데 내 자식이지만 그냥 정이 뚝 떨어지지 뭐냐. 그리고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 그놈들이 TV 사주며 농장 팔라고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뒤로 몇 번 더 찾아왔다. 이번엔 윤석이 놈 혼자였지. 제 남편이요? 우리한테도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지 뭐냐. 너도 알지 않니? 나이 많으면 가입 조건도 까다로운데 그 녀석이 어디서 그렇게 상담을 받았는지 아주 종류별로 서류를 네 애미 앞에 깔아놓는데 솔직히 그때 무서웠다. 완전히 눈빛이 변해버린 게 꼭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 그땐 둘째가 떠나기도 전이었는데 윤석이, 윤철이 그놈들은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아이고. 그래서 그 가입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두고 가면 사인해서 보내겠다. 애들로 말하고 별 핑계를 대고 있던 중이었어. 그러던 중에 둘째가 그렇게 떠났지 뭐니. 장례식장에서 두 녀석이 그렇게 속닥거리며 대화를 나누길래 네 아버지랑 그 장례식장 골방에서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래, 우리한테도 이러는데 윤석이가 첫째 너한테까지 안 그랬을 법이 있냐? 너희는 부부고 만에 하나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보험금 수령은 다 윤석이 몫일 텐데. 그래서 네 시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다. 윤석이 녀석이 더 눈이 돌아가 뭔 짓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어떻게 하면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건 이혼을 시키자는 거였어. 네가 그걸 다 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아니야. 차라리 알게 된 게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무슨 짓을 해서든 이혼을 시킬 거였잖아. 첫째 너 생각하면 그게 낫지. 그 방법이 사라지면 윤석이 녀석도 헛된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까. 그리 생각했던 거야. 미안하다 첫째야. 욕심만 그득그득한 아들놈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런 것들을 내 배로 낳았다니.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자네가 무슨 죄인인가?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킨 내가 죄인이지. 아이고. 두 분은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시더군요. 서방님이 만약에 데뷔해 보험을 가입한 것 그 자체로도 마치 그런 일을 기다리고 있던 것만 같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병원에서도 거듭된 유산으로 몸이 허약해졌고 건강이 나빠져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더 잘 돌보지 못한 제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첫째야. 네 갈 길을 가야 해. 아주 사업을 한답시고 눈 돌아간 그놈. 그리고 윤철이가 보험금 수령하면 윤석이 놈이 아주 더 파락을 할 거야. 늦기 전에 얼른 떠나거라.
사람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다고? 투사 때문에 난처해진 건 다 지들 잘못이지. 안 그래도 파산 신청하고 접으라고도 이야기했다. 돈 나올 방법이 없으면 그리 될 거야. 미안하다, 첫째야.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소장을 접수했어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고 거품을 물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가 잘해준 덕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탈출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왜 갑자기 이혼을 했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회사를 다니는데 문득 시부모님 생각이 나더군요. 전 남편이나 그 못난 동생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야 아무 관심이 없지만 시부모님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첫째, 아니, 수미야. 이렇게 연락을 줘서 고맙구나. 너 잘 지내고 있는지 하루도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인과응보가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네, 전 남편. 그 사람은 1년 전 겨울 술이 잔뜩 취한 채로 길에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긴 강을 건넜다고요. 장례를 치렀지만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망하고 파산 신청을 하고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쓰지 말거라.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박윤철은요? 전 남편 동생 전 서방님인 그 사람은 보험금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파산 신청, 사업을 모두 접은 뒤 혼자 타지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석고 대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밤낮 없이 돼지 염을 주고 축사 청소를 하며 지내고 있다. 돈 같은 건 필요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저 눈 뜨면 농장일, 밤이면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돼지들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 무슨 돌을 닦는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건지. 우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아휴, 첫째야. 첫째야. 수미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나랑 아버지 마음은 똑같다. 떠나간 그놈한테 분에 넘치는 인연이었어. 그치만 너 아직 젊지 않니? 지나간 일로 괴로워 말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 네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찰나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래도 두 분께는 자식인데 며느리인 제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시부모님 생각. 그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하고 입안이 텁텁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동서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동서가 좋아하던 달달한 케이크와
라일락 꽃다발을 안고서요. 동서, 나왔어. 계속 와야지 했는데 2년이나 지났네. 동서 좋아하던 케이크랑 라일락 꽃이야. 고생만 하다가 일찍 떠난 동서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 동서, 아니 미호가 각자 결혼이라는 인연으로 한때 시댁 식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했지만 형님 동서 그 이상으로 미호기 너는 내 동생 같았어.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기를 바랄게. 계절이 지날 때 다시 올게. 쉬고 있어 내 동생? 라일락 꽃의 꽃말 중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뜻이 있더군요. 고단한 삶이었지만 너에게 나와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여동생 같았던 동서와의 시간은 저에게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